사랑하는 설쌤 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쌤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세계사 대모험 4권에 나오는 로마 시간여행을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만화의 이게 몇 쪽이죠?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보면은 릴라킹이 나오고 있죠. 콜로세움에서 여기는 고릴라와 어린 유대인 소년이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는데요. 이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입니다. 정답! 진실이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진실, 역사를 모티브로 한 만화이기 때문에 진실이었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동물의 왕국 콜로세움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요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또 초대 손님이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범상치 않은 그런 어떤 외모의 소유자 누굴까요? 다름 아닌 우리 단꾸마이의 아트 캐릭터 실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조소와 회화를 이렇게 또 전공하시고요. 우리 또 단꾸마이에서는 캐릭터의 창작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설정의 캐릭터가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걸 바로 직접 그리신 부분인데요. 이렇게 카심을 만들어 주십니다. 잘 그리셨죠? 이렇게 카심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세계사 대모험 5권에 나오는 요 카심의 요 비례도, 요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그려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작업을 함께 하러 오신 거죠? 네.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건 뭐냐면, 제가 오늘 그 콜로세움 얘기, 역사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실장님이 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요 백지에다 옮겨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함께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아트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그림으로 남기실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영호는 지금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여기는 콜로세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 여행을 하게 되면 제1의 유적지를 바로 여기는 콜로세움으로 꼽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 콜로세움에서는 수많은 경기들이, 유흥이 이제 많은 로마 시민들한테 제공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글라디에이터라고 불리우는 검투사들의 어떤 싸움, 쫙 이제 물을 채웁니다, 콜로세움에. 그래서 실제 전함을 띄우고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눈앞에서 보게 하죠. 모의해전.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는 동물들의 싸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로세움이 처음 열릴 때, 오픈하는 시기에 코끼리랄지 사자랄지 기린이랄지 로마의 식민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진귀한 동물들이 모였는데요. 이때 개막식 날만 5,000마리가 학살당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요. 오늘은 인간의 재미를 위해서 희생된 당시 로마의 불쌍한 동물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시작된 동물과 인간의 싸움, 내지는 동물과 동물의 그 싸움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만 서커스라고 부릅니다. 로만 서커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로만 서커스를 누가 주최를 하느냐? 로마의 황제들이 주최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로마의 황제들은 왜 여기는 로만 서커스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경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보통 지금으로 따지면 관람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입장료를 받는데 가격이 낮아요. 가격이 낮고 실제 그 콜로세움의 한 3층 정도, 저 뒷부분 같은 경우는 무료 입장이 가능케 했으니 이건 말 그대로 사람들을 위한 국가적 서비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정치의 관심을 낮추기 위해서죠. 이 인간의 본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잔인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피를 봅니다. 흥분을 합니다. 물고 뜯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광기에 젖어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영원히 그 경기장을 찾는 동안 시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약간 이건 좀 독재인데요. 이런 이유에서 로만 서커스가 콜로세움에서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방식은요 로마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독재자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동물들이 엄청나게 희생당했다고 했는데요. 감독님, 이 동물들 중에 가장 시민들한테 인기 있었던 동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자. 어떻게 하셨어요? 글래디에이터에. 아, 글라디에이터에 나오죠. 맞습니다. 사자 대 사자, 사자 대 호랑이, 사자 대 코끼리, 이런 싸움이 사실상 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들을 아프리카랄지 아시아에서 잡아오는데요. 얼마나 산채로 많이 잡아왔는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사자의 씨가 말랐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산채로 잡아와서 바로 경기장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2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야수, 완전 맹수로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 2년 동안 들인 돈이 어느 정도냐? 여기 있는 로마의 병사를 250명을 1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켜주는 그 예산이 2년간 사자 사육시키는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로만 서커스, 피해 사육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됐으니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투자였을까요? 자, 이 로만 서커스 중에 가장 최대로 잔인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AD 107년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 태어나고 약 107년 정도 지난 뒤가 되는데요. 이때 트라야누스 황제 때였거든요. 황제 때였는데 이때 가장 큰 규모의 이제 어떤 경기가 열리게 돼요. 이때 동원된 동물이요, 11,000마리였습니다. 11,000마리의 동물이 동원이 되는데 이때 콜로세움에서 123일 동안 사냥대회가 열렸고 여기는 11,000마리가 모두 다 학살당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경기도 있었냐면 사자하고 코끼리의 이제 경기를 벌이게 되는데요. 콜로세움 안에다가 코끼리 12마리하고 사자를 100마리를 넣어요. 굶주린 사자를. 그래갖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자들이 코끼리 앞에서 싸우겠습니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꺼운 속옷을 입은 노예들이 가가지고 막대기로 사자를 쿡쿡 찔러서 화나게 했대요. 그럼 여기는 사자가 미쳐 날뛸 거 아닙니까? 그때 놀란 코끼리들이 뛰어다니고 이 코끼리들에 의해서 사자가 밟혀서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감독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성군일 것 같아요? 폭군일 것 같아요? 폭군. 우리 실장님은 성군일 것 같아요? 폭군일 것 같아요? 아, 폭군일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성군 중에 성군이었다. 성군.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 성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죠? 뭐 세종대왕, 뭐 성종, 영조, 뭐 정조,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로마의 성군 5명의 현명한 황제, 그래서 오현제라고 부르는데 이 오현제 중에 한 명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분은 당시 로마의 의회였던 원로원 할아버지들하고 잘 지냈고요. 그리고 주로 빈민가 자제들의 교육, 장학 지원 사업을 널리 진행을 하셨고요. 또 영토도 엄청나게 넓히셔가지고 당시 동쪽으로는 오늘날 이란 지역까지, 로마가 진출한 동방의 끝입니다.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까지 엄청난 영토를 넓히셨으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영토 넓힌 걸로는 광개토당이요, 그리고 안으로 정치한 거는 영조정조와 다를 바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이 애민정신에 입각해서 한 행동이 뭐예요? 11,000마리의 동물을 123일 동안 학살한 거예요. 이유는 뭐? 단 하나. 잡아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즐길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거는 같은 인간이지만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사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백제에 동성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성왕. 감독님, 동성왕 들어보셨어요? 네. 누구예요, 동성왕이? 누굽니까? 백제 전성기 때 왕 아닙니까? 네, 고구려의 전성기 때 왕이고요. 고구려 전성기 때, 지금 웃기려고 그런 거죠. 고구려 전성기 때 고구려의 장수왕의 침입으로
원래 백제의 수도가 그저 잠실 근처였잖아요. 서울 잠실 근처의 수도를 빼앗기고 오늘날 공주, 옛 지명 웅진 지역으로 피난 내려와 있던 분이 여기는 동성왕이었어요. 그럼 왕으로서 쫓겨 내려와가지고 음식 얻어먹고 있으면 좀 착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느냐? 내가 쫓겨났으니까 왕권이 약해졌어. 왕권을 강화시켜야 돼. 왕권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높은 누각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장, 지금 높이로 따지면 15m 높이의 누각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귀한 동물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매일 파티를 열었대요. 그럼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 왕이, 쫓겨내려온 왕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짓 하면은 좋겠어요, 싫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그 대신들이 상소문을 올렸다는 거예요. 상소문을 올리니까 뭘 자꾸 잔소리를 해? 듣기 싫어! 그러면서 대궐문을 닫아 걸어버렸답니다.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죠. 마침 그때 가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졌고 결론은 어떻게 됐다? 결국 귀족들의 반란으로 죽게 되고요. 요 동성왕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백제 무령왕, 벽돌무덤으로 유명한 업적이 많으신 무령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제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통일신라로 오잖아요. 통일신라에 삼국 그 통일을 이룩하신 분, 문과 무를 모두 다 갖추신 분을 문무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문무왕 때도 진귀한 동물을 잡아 가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연못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전각을 만들어 놓고 여러 동물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작새랄지 앵무새랄지 다양한 동물을 길렀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 연못이 어딜까요? 바로 동궁과 월지입니다. 월지. 동궁은 뭡니까? 동쪽에 있는 궁궐에 달이 뜨는 연못이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이제 안압지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물자는 경주로 모였었는데 결국 향락과 사치에 빠져서 나중에 신라가 망하게 되고 망한 신라의 폐허 위에 그 연못 위에 오리와 기러기만 논이는구나. 그래서 안압지. 실제 지명은 동궁과 월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로만 서커스, 동물을 학대하고 인간의 즐길거리로 이제 전락시킨 이 얘기를 좀 오늘 쭉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 처음 함께 출연하신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그림으로 표현하셨다고?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아, 지금 제작진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원숭이거든요, 지금. 원숭이가 채찍을 들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사자도 있고, 얘는 뭐죠? 암사자? 호랑이? 암사자. 호랑이. 사자와 호랑이가 채찍을 든 콜로세움 뒤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왕 같은 로마 귀족의 옷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만물의 영장이고 지구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에 걸맞는 그런 인격과 주인에 걸맞는 덕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장님의 그림처럼 채찍든 유인원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못 쓰겠어. 사랑하는 설쌤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쌤이에요. 오늘은 설쌤이 들려주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아주 난리였습니다. 이분의 그림이 나가고 나서야만 난 벌써 팬이 됐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카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머리 하신 건 뭐예요? 이 좀 센스 있으셔갖고 목도리 있죠. 목도리를 이렇게 또 우리 세계사대모험 풍으로 하고 나오셨습니다. 본래 이제 성함이 한가람 실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닉네임은 카람으로 앞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다룰 텐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킬레스가 됩니다. 제가 아킬레스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선생님의 세계사 대모험의 4권의 주인공이 아킬레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킬레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킬레스가 우리의 주인공 데이지와 결투 장면을 벌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아킬레스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영감 받으시면 어김없이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고조선 시대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단군 할아버지가 말 타고 만주벌판 달릴 때 그리스에서 벌어진 신과 인간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만화에 나오는 아킬레스 이야기를 기준점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아킬레스는 천하무적입니다. 일단 근육질의 몸매고요. 사자와 싸워서도 이길 만한 엄청난 힘과 체력을 지닌 불굴의 전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칼싸움도 잘하고 이 방패는 그 무엇도 뚫을 수 없죠. 자, 아킬레스가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일단 그의 탄생부터 독특합니다. 자, 일단 여기는 아킬레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바로 인간이야. 그리스의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그리스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터키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는요 여러 개의 미니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연합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미니 국가 아테네가 있고요. 또 뭐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그리스의 미니 국가 중에 스파르타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그리스의 미니 국가입니다. 이런 작은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리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당시 그리스가. 자, 그랬는데 이 그리스가 이 트로이 있죠. 트로이 들어보셨죠? 트로이 목마. 이 트로이가 터키예요. 오늘날 터키. 그럼 그리스가 왜 터키를 공격했는지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킬레스 아버지가 그리스 한 지역의 왕이었고 인간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게 웬일인가요? 바다의 여신입니다. 바다의 여신. 아버지는 인간, 어머니는 신이에요. 여기 있는 인간과 여신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반인반신의 아킬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어디서냐? 바로 이 두 인물의 결혼식에서 시작이 돼요. 이 두 인물의 결혼식장이 어디였을까요, 사장님? 신세계였습니다. 신들이 사는 세상, 신세계, 산 위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부가 여신이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을 많이 초대했을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신이에요, 신. 그래갖고 이제 여신들이 어머니 축하한다 그러면서 많은 여신들이 오는데 대표적인 여신이 헤라입니다. 결혼의 여신이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아테나라고 들어봤죠. 무슨 여신이게요, 사장님? 전쟁의 여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로디테? 뭐의 여신일까요, 사장님? 미의 여신입니다. 일명 비너스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세 여신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축하한다. 잘 살아. 행복해야 돼. 부케 누가 드릴까? 뭐 이러고 있는데 이 바다의 여신이 유일하게 초대하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불화의 여신이에요. 이 여신은요. 가는 데마다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쟤 안 부를래. 쟤 오면 우리 결혼식 피로해져. 그래갖고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화의 여신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오지 말라는데 세상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손에 뭐를 들었느냐? 황금 사과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더 이뻐 뭐 난리가 나가지고 서로 황금 사과를 막 가지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안 되겠어. 야, 우리끼리 답이 안 나오니까 인간 세계로 가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서 터키로 온 거예요. 터키, 트로이로. 트로이로 왔는데 옆에 어떤 지나가던 목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동 이름이 프랑스의 수도입니다. 파리스.
파리스라는 목동이 이렇게 양을 치는 목동이죠. 목동이 지나가다가 여신 셋을 본 거죠. 뭐예요? 야, 됐고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이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동이 말 잘못하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신들이 목동한테 약속을 하나씩 합니다. 먼저 헤라가 얘기를 합니다. 야, 목동 있잖아. 만약에 네가 나를 선택해주면 나는 너한테 유럽과 아시아를 차지할 수 있는 권력을 선물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 그러니까 전쟁의 여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권력 소용없어. 야, 네가 나를 이쁘다고 선택을 해주잖아. 나는 네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전술을 줄게. 마치 중국의 손자병법에 손자를 만들어줄게. 지혜와 전술. 이걸 선물로 약속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가 야, 너 전쟁하고 싶어? 야, 너 뭐 무슨 권력 다 물거품이야. 네가 만약에 나를 가장 이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선물해 줄게. 가장 이쁜 신부를 선물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 단구마이 사장님. 사장님이 만약에 목동 파리스라면 권력을 얻겠습니까? 전쟁의 승리의 지혜와 전술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신부를 얻겠습니까? 권력. 어허. 우리 감독님은 셋 중에 지혜를 얻겠습니다. 아, 지혜. 어떻게 해서든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파리스는 둘 다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파리스의 아버지가요, 트로이의 왕이에요. 왕인데 파리스가 태어났을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버렸고 이 아이가 길거리로 나와서 목동으로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권력도 싫어. 전쟁 따윈 싫다고. 난 그냥 목동으로 편안히 살아갈 거야. 그냥 예쁜 신부 얻어서 살아갈래. 그러면서 아프로디테한테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황금사과의 주인은 여기는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약속을 지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여기는 파리스의 여인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냐면 당시 그리스의 군사 강국이었던 스파르타의 왕의 부인 왕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유부녀가 세상에서 제일 이뻤던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자, 근데 여기는 파리스가요, 운명의 장난인가요? 왕자가 됐습니다. 목동하다가. 왕자가 되고 나서 여기는 그리스에 이제 배 타고 가는 일이 생겼는데 이때 스파르타의 왕비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죠. 이건 비너스, 아프로디테의 예언이자 장난이었는지 몰라요. 유부녀와 눈이 맞았고 결국 스파르타의 왕비는 파리스를 따라서 트로이로 오게 된 겁니다. 여기는 스파르타의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리냐면 자신의 형한테 알립니다. 형의 이름이 아가멤논이에요. 이분도 한 지역의 왕이었죠. 뭐야? 내 제수씨를 저 트로이의 왕자놈이 데려가 용서하지 않겠어. 뭉쳐라 그리스여. 하나 되자 그리스여. 그러면서 그리스 연합군대를 만들고 여기는 그리스가 여기는 터키, 트로이를 공격한 전쟁. 이것이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되는 거고 이 전함 중에 우리의 전사 아킬레스가 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아킬레스 불사신이거든요. 이제 트로이 다 죽었어요. 자, 트로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 카람의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람님, 저 카심하고는 어떤 관계십니까? 네, 관계없다고. 이 그림 한번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이 보니까 우리 세계사 대모험 사고 난 장면이에요. 위에 지금 아킬레스가 무기로 이제 내려치려고 그러고요. 데이지를. 12세 소년대. 우리 또 무적불사의 데이지도 어떤 무기를 들고 지금 아킬레스하고 맞서는 장면. 그 장면이죠. 이 다음 장면이 궁금합니다. 우리 만화에선 데이지가 승리하는데요. 데이지가 이길지, 우리 만화 주인공 아킬레스가 이길지 계속 우리 카람님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트로이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10년간 전쟁을 해요. 이 10년간의 전쟁을 다룬 이야기가 있어. 그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돼. 이거 어른들도 알아야죠. 그 유명한 대서사시 일리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 사장님 일리아스 오디세이야. 요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여기는 그리스가 트로이를 공격한 10년간의 전쟁의 이야기를 그 맹인이었던 앞이 보이지 않는 시인 호메로스가 기원전 사람이에요. 대서사시로 남겼거든요. 요게 일리아스예요. 이 일리아스가 무슨 뜻이냐면 트로이의 또 다른 이름이 일리온이거든요. 그래서 일리온 이야기라는 뜻이 일리아드, 일리아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쟁이 10년이 갑니다. 아킬레스가 워낙 강했지만 트로이가 성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으니까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떡하지? 아이 짜증나 이러고 있을 때 이 아킬레스 말고 또 하나의 유명한 장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에 그 장수가 누구냐면 오디세우스예요. 이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스만큼 싸움도 잘했지만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이런 전략을 펼칩니다. 야, 목마 하나 만들자. 그게 무슨 소리야? 만들어 봐 일단. 여기가 트로이 성입니다. 트로이 성인데 나무로 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목마를. 목마를 만들어 놓고 후퇴 그러고 이제 가버린 거죠. 가버렸어. 가버리니까 여기는 트로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야, 그리스군이 철수했대. 목마를 남기고 철수했어. 이건 아마 항복을 하면서 우리한테 보낸 존경심의 표시일 거야. 그러면서 야, 저 목마를 드리자 그러면서 세상에 자축하는 의미에서 성문을 열고 이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여기는 그리스 병사들이 타고 있었고 승리에 자축한 트로이인들이 밤새 술 먹고 밤에 이렇게 졸고 있을 때 성문을 활짝 열고 후퇴하는 척 숨어있던 그리스인들의 성 안으로 불러들이죠. 이렇게 트로이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신탁이 맞았군요. 파리스가 왕자가 되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예언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거예요. 결국 여기는 트로이는 망하게 됐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즉 터키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담은 그 모험담을 오디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주인공 아킬레우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그리스 신화는 그 버전이 너무 많아서요. 뭘 택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참고로 여기는 트로이 전쟁에서 여기는 뒤꿈치에 화살이 맞고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킬레스는 불사신인 줄 알았는데 왜 뒤꿈치에 맞고 죽느냐?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긴 신이길 바랬는데 아버지가 인간이다 보니 얘가 허약해. 그래서 얘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지 않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 불사신의 강에 푹 담갔다 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목을 잡고 담갔다 빼다 보니까 발목에만 강물이 묻지 않았고 그래서 발목은 인간이에요. 몸은 불사신이고. 그래갖고 어떤 화살도 어떤 칼도 몸은 뚫지 못하지만 근데 여기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은 요 화살을 맞고 죽지 않았다라는 가설에서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우리 세계사 대모험 4권이요. 세계사 대모험 4권이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 태어난 뒤 80년, AD 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화살 맞은 지 한 1300년 정도 흐른 뒤에요. 그러니까 저의 설정은 뭐냐면 이때 아킬레스가 죽지 않았고 불사의 강에 몸이 담기다 보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불사신이 된 거예요. 1300년을 살았는데 이미 그리스는 로마한테 정복을 당했고 로마에 잘하는 게 싸움이니까 검투사가 돼서 콜로세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데이지도 또 이 보통 무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숙명의 대결을 벌였다라는 그런 설정을 한 거고요. 이 만화 뒤에 보면 173페이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데이지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칼로 죽이려 하자 아킬레스가 뭐라고 그러죠? 어서 죽여라. 더 이상 이 삶의 미련은 없다. 드디어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제야 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됐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킬레스의 소원은 죽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데이지가 뭐라고 그러죠? 다음 장에 나오죠. 아저씨,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킬레스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사 만화에서 다루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정말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남자 아킬레우스와 13살의 생일이 되면 죽는 저주를 받고 살고 싶은 소녀 데이지,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남자와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소녀의 어떤 그런 심리적 대립을 묘사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킬레스를 또 가져오게 됐고요. 나중에 만약에 그리스 로마 신화 대모험이 나온다면 그 주인공은 우리 아킬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해봤는데 사장님, 이젠 일리아스, 오디세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손에 잡히시나요? 네, 그러시면 오늘 또 선물로 드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공개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선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카람은 정말 천재예요. 예술가입니다. 서로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아킬레스는 데이지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하고 있고, 데이지는 아킬레우스에게 치킨, 그것도 가장 맛있는 엄마 아빠도 주지 않는다는 닭다리를 들고 있군요. 전쟁이 아닌 평화, 싸움이 아닌 배려와 양보, 진정한 사랑을 노래하는 카람. 당신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당신의 그림을 선물로 받는 우리 설쌤 구독자는 정말 이 시대 최고의 행운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그림 제가 갖고 싶어요. 허락하시겠습니까? 뭘 맨날 허락을 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어나가드리는 여기는 설쌤의 천일야와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 주시죠. Coming soon. 사랑하는 설쌤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쌤이에요. 자, 오늘은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한 번은 들어봤지만 누가 르네상스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게 르네상스인데요. 선생님이 한 방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아시아의 철학의 시작은 어느 나라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중국 정답. 공자, 맹자, 노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서양, 유럽의 철학, 예술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그리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그리스죠. 그리스에 들어보셨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었는데요. 조각, 미술, 노래, 연극 수많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의 문화의 중심은 바로 사람인 인간이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큰 감흥을 받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리스의 인간 중심의 문화를 전 유럽에 퍼뜨릴게요. 그러면서 이 일대를 군사력으로 다 차지하게 돼요. 그리스, 그리고 오늘날에 여기는 터키, 중동 지방, 심지어는 여기는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굴까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통으로 지배하던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도 역시 문화의 중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33살에 그만 모기에 이렇게 물려서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알렉산더 독재자가 죽고 나서 여기는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는 새로운 주인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마가 됩니다. 유럽 철학이 이렇게, 유럽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처음에는 여기는 인간 중심의 문화로 시작을 했지만은 여기는 로마의 국교가 여기는 기독교로 변하면서 이제 인간 중심 문화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신중심의 문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중심의 문화가 1000년 동안 가게 돼요. 1000년.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을 조각하거나 그리거나 노래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거룩하게 신만을 노래하고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이 시대가 되죠. 그래서 기존의 미술이나 예술은 그저 신께 경배하는 교회의 어떤 그 장식물 정도, 그 신을 찬양하는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예술의 암흑기, 일명 중세 암흑기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천년이 쭉 지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로마에 있는 교황을 중심으로 거대 유럽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지,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여기 있는 이슬람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유럽 연합군들은 일명 십자군을 만들어서 저기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명분으로 8차례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전쟁을 제외하고 내리 7차례 그냥 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잠깐만, 신이 있는 거 맞아? 아니, 우리가 1000년 동안 신을 숭배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는 이슬람 악마들한테 져야 돼? 그리고 교황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교황과 기독교의 권위가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르네상스 탄생의 배경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시간상 몇 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의 영향. 자, 두 번째, 십자군 전쟁에 실패한 이후에 여기는 아시아, 중동과 교역로가 생깁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수입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등장을 해요. 자,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 뭐 하시겠습니까? 땅 사고. 자, 땅 사고 그 땅에다 뭐 할 거예요? 건축물 짓습니다. 집 어떻게 지을 거예요? 예쁘게. 자, 멋진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요렇게 장식을 해야 되죠. 조각도 멋지게 깎아서 갖다 놓고 멋진 그림도 갖다 그려놓고. 옛날 그리스 헬레니즘이 이렇게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지금 신중심의 이 암흑기로서는 내 집을 장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러면 옛날 그 시절 여기는 인간 중심의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초기로 우리 그러면 되돌아갈까? 우리 옛날 그 인간 중심의 문화를 흥분돼. 자, 재생시킬까 우리? 부활시킬까? born again? 부활시킬까? 요 말이 르네상스예요. 누가 앞으로 르네상스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다른 거 기억하지 마. 르네상스, 재생, 그리고 부활이잖아. 르네상스는 재생입니다. 재생과 부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되돌아가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엄마, 르네상스가 뭔지 아세요? 르네상스는 재생, 그리고 부활이에요. 인간 중심의 문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가 어디서 이렇게 막 꽃피고 시작됐을까요? 이탈리아에서 그것도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르네상스가 꽃피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설쌤의 르네상스 강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다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설쌤과는 미술 공부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왔어요. 자,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자, 조각인데요. 원반 던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남성의 근육과 실핏줄, 완벽한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의 이런 표현,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문화, 인간 중심 문화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여성의 몸을 한번 볼까요? 오 마이 갓, 비너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비너스가 보는데요. 이런 어떤 그녀의 그 굴곡지고 입체적인 표현,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그리스 문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시대 헬레니즘의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콘의 동상이죠. 신이 던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중세시대가 되면서 자, 미술 작품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이런 역동성, 입체감, 인간 따위는 없고요. 오로지 신입니다.
오 마이 갓, 이것이 바로 중세 미술, 이게 모자이크 화인데요. 이것이 제목이 뭐냐면 빵과 물고기의 기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일화인데요. 예수님이 그 여러 말씀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오병 5개의 떡과 단 2마리의 물고기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 장면을 표현한 건데, 이 중세시대는요, 일단 역동성 없고 입체감 없고 그냥 본질에만 충실합니다. 예수님 계시고요, 놀라는 제자와 사람들. 요 손에는 빵을 5개 들고 계시고 여기에는 물고기를 들고 계시는, 그냥 이게 중세시대 미술이에요. 또 중세시대에 이제 유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태고지라는 건데요. 자, 수태고지가 뭘까요? 예수님 엄마가 누구죠?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 안에 가졌어요. 뱃속에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가브리엘이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당신은 아이를 수태했어, 잉태했어라고 고지를 하는 거예요. 고지서라고 들어봤죠. 그게 수태고지예요. 중세에 표현한 수태고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죠. 여기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어, 성령에 의해서 가졌어라고 고지하는 장면인데 그냥 본질만 있습니다. 천사, 성령, 마리아, 끝. 그런데 르네상스는 어떻게 혁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르네상스의 수태고지. 오 마이 갓, 이건 뭐죠? 마리아 어디 있습니까? 사진 마리아 찾아보세요. 역시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네요. 여기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고, 여기 무슨 비행 접시 같은 거 보이죠? 이렇게 성령의 불빛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있습니다. 잉태를. 그리고 천사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세요. 여기 날개 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자로 나타난 거예요. 당신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러 나타난 거고, 요 분이 바로 여기는 성 에미디우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 에미디우스를 그려놓고 천사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세 수태고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원근법. 입체적이죠. 그리고 천사, 마리아 본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거죠. 어떤 일상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유리병 보시죠. 요게 지금도 그 이탈리아 가면 이제 무라노 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공예로 유명하거든요. 그 무라노 섬에서 가져온 유리병들입니다. 당시 엄청나게 이런 수공예품 교육이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고, 이외에 보면 여기는 양탄자와 여기는 공작새가 있죠. 공작새가 어디 있어요? 양탄자. 할라비안 나이트. 그 양탄자예요. 아시아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수태고지라도 보는 시각과 표현이 다르죠. 이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재생과 부활, 인간 중심, 르네상스. 자, 그럼 여기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인물 3사람만 알면 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은 2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그보다 조금 후배인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라고 한 명 더 있는데 2사람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일단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세계사 대문 5권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이렇게 미남으로, 이건 편집해야겠다. 미남으로. 실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 본인의 자화상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어르신이네요. 조금 어르신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작품 한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다빈치 하면 어떤 작품 떠오르십니까? 대표적으로. 다비드상이요? 미켈란젤로. 네, 보통 우리 학부형의 좀 수준이 이러십니다. 모나리자, 마담 엘리자베스입니다. 모나리자죠. 세세한 설명은요, 선생님 세계사 대문 5권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바로 퀴즈 나갑니다. 자, 퀴즈. 모나리자 하면 뭐죠? 미소죠. 근데 이게 웃는 듯 웃지 않는 듯,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림이고 숨쉬지 않지만 숨쉬는 것 같은 이 모나리자인데요. 매력적인 미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다. 눈가에 주름 생기죠? 입꼬리가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눈가의 주름을 명암 처리로 싹 지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입가의 이쪽도 자세히 보면 살짝 어둡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웃고 있는 거지. 웃고 있지 않은 건지 약간 애매모호하게 묘하게 표현하는 이 기법을 땡땡땡땡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기법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우리 설쌤TV 유튜브 댓글창에 땡땡땡땡 써주시고 자신의 르네상스에 대한 표현, 감정을 진정성 있게 담아주시면, 여기는 설민석 선생님의
베스트셀러 삼국지 1권을 5분을 뽑아서 제 친필 사인을 넣어서 사인 들어갈 부분 이 부분입니다. 친필 사인을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땡 모나리자 미소의 신비 배경이 된 기법은 무슨 기법일까요? 땡땡땡땡 꼭 이벤트에 응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봤고요. 이번엔 그보다 조금 나이가 어렸던 미켈란젤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보통 이제 화가인 줄 아는데요. 천지창조도 그렸죠. 실제로는 조각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 하면 다비드가 있는데요. 그건 뭐 다들 아니까 오늘은 새로운 작품을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피에타입니다. 십자가에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슬퍼하는 모습, 요 모습을 나타낸 주제를 피에타라고 그래요. 요 주제로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입니다. 자, 근데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천재인지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이 조각이 처음 났을 때 사람들이 비판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지금 이 조각을 봤을 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감독님,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마리아가 주인공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들이 33살인데 무슨 3살 먹은 아이 한 듯이 이렇게 안고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 예수가 중심이 돼야지 왜 마리아가 주인공이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미켈란젤로는 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마리아가 주인공일까? 이건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그렇죠. 자, 감독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려다보겠습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표현이에요.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 이거 별거 아닌 돌덩이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다비드를 조각한 적이 없어요. 저 돌에는 이미 다윗왕이 있었어요. 저는 그저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냈을 뿐. 이게 미켈란젤로죠. 우리의 심볼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르네상스가 뭔진 봤어요. 자, 재생 부활이고 옛날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로마 초기의 문화로 인간 중심의 문화로 돌아가자. 재생 부활. 자, 이게 르네상스인데요. 자, 그럼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꼽혔다고 그랬죠. 피렌체에서 꼽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전부 다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인데요. 왜 그러면 피렌체에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꼽히게 됐는지 그 부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다비드상 한번 이 CG로 좀 띄워볼게요. 다비드가 누군지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왕이죠. 근데 다윗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옷까지 다 벗고 빨가벗고 있잖아요. 만약에 중세시대에 그 위대한 기독교에서 위대한 다윗왕을 이렇게 나체로 발가벗겼다면 아마 나체로 발가벗겨져서 화형당했을 거예요. 다비드도 인간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뭘까요? 재생입니다. 르네상스는 부활이죠. 인간 중심의 문화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사랑하는 설쌤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쌤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르네상스 편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벤트에 응모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고르기가 힘들고요. 막 어떻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들을 쓰세요. 선생님이 감동의 도가니탕을 2그릇 먹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수많은 유럽 중에 이탈리아, 그것도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여기는 르네상스가 꼽혔는가?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면요.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탈리아는 과거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중심지였잖아요. 그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유적과 유물이 엄청나게 많고 그 어떤 문화적 DNA를 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발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의 실수다.
신의 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예술가들이 쏟아져 나와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리고 다빈치의 친구였던 우리 세계사 대모험에도 나오는 보티첼리 이런 분들이 같은 시기 같은 지역 피렌체에 마구마구 태어나서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꼽힐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훌륭한 후원자의 등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예술가들이 춥고 배고프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조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예술 작품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위대한 후원자가 위대한 예술가들을 낳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위대한 후원자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치는 과연 누구인가? 메디치는 이제 성이에요. 뭐 설민석 할 때 뭐 설신의 뭐 이런 게 이제 메디치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냥 뭐 그랬는데 금융업에 손을 대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이분들은 여기는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돈 많은 부자들 많은데 왜 이들은 특히 예술가들의 후원을 했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메디치가는요, 첫 번째 돈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들이 피렌체에 정치적 지도자, 지금으로 따지면 피렌체에 대통령을 배출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 메디치 가문에서 당시 최고 권력과 명예의 정점, 교황도 여러 배출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피렌체를 제대로 통치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문화 통치를 한 거죠.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해서 당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피렌체 갔었는데 베키오 궁이라고 있거든요. 그 앞에 가면요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작품들이 그냥 노천에 베키오 궁 앞에 쭉 전시돼 있어요. 이게 메디치 가문의 야외 전시장이었어요. 메디치 뮤지엄이었던 거죠. 이런 문화 통치의 입장에서 예술가들을 후원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의 힘이었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요, 아니 메디치 가문뿐만 아니라 당시 수많은 부자들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돈 버는 것 자체를 죄악시했거든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건 수많은 예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문화를 나누기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속죄의 의미로 이렇게 또 예술가들을 후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후원자 우리 메디치 가문의 가족 사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티첼리 아시죠? 우리 세계사 대모험에 나오는 바로 그 다빈치의 친구 보티첼리가 메디치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기 작품에 메디치 가문의 얼굴을 그대로 그려넣어 줬습니다. 서비스 최고죠. 이 그림의 제목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하늘에 별이 떴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동방박사 3명이 경배를 드리는 그 내용을 그린 건데요. 여기 성모 마리아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 드리는 동방박사 요분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사실상 수장 코시모 메디치가 되고요. 요 분이 코시모, 그리고 요 빨간색 요 분이 이제 큰아들입니다. 피에로. 요 분이 둘째 아들이에요. 조반니 데 메디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분이 대박인데요. 요 분이 바로 로렌초 데 메디치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의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그리고 보티첼리를 실제 후원한 사람. 여기는 르네상스의 꽃을 활짝 피웠던 사람이 여기는 로렌초 데 메디치였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예술가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이렇게 그림에 얼굴을 넣어주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여기는 로렌초 데 메디치의 동생 줄리앙을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조각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던 바로 줄리앙입니다. 보통 이제 예고나 아니면 미술학교 입시할 때 요 줄리앙 많이 대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일원이었던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줄리앙을 해주는데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품을 당황한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원래 미켈란젤로가 말 잘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훗날
이 모습으로 줄리앙을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후원하고 싶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메디치 가문인데, 물론 이제 메디치 가문도 중간에 잘한 일, 잘못한 일, 정치인으로서 나쁜 일도 있지만은 적어도 예술에 대한 후원과 그 열정만큼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절정이 뭐냐? 메디치 가문이 한 300여 년 정도 쭉 권력을 이어가는데요. 대부분 이제 대가 끊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메디치 가문의 후손, 딸인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안나 루이자 데 메디치. 이분 때 사실 메디치가는 옛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거의 다 옛날처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럼 만약에 사장님이 루이자 데 메디치예요. 근데 막 다비드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옛날 같지 않아, 우리 집안이. 그럼 이 작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못 팔아요? 배가 고파도? 못 입어도? 애 학교를 못 보내는데? 그럼 안 팔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나 루이자 데 메디치는요, 여기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던 수많은 예술품들을 피렌체에 기부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여기는 메디치 가문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 피렌체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 내가 기부한 작품들이 이 말을 남기고 모든 것을 기부했고요. 선생님은 피렌체에 3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여기는 메디치 가문의 수많은 그 예술 작품을 우리가 가슴 떨리게 감상할 수 있는 거, 다 여기는 이분 덕이다라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도 미래 감성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권력과 부를 거머쥘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이기적으로 나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예술에 기부를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설쌤TV 메디치 편이었습니다. 시기가 1497년입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나이는 실제로 몇 살이었을까요? 어느 정신이상자가 갑자기 다비드상 앞으로 오더니 망치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사정없이 다비드의,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니 바로 1966년 정말로 실제로 부러진 적이 있었나요? 진실 혹은 거짓? 전국에 계신 설쌤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쌤이에요. 오늘은 세계사 대모험 제5권에 못다한 이야기 숨어있는 코드들 TMI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사 대모험 5권에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레오가 실제 그 자리에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원정대 설쌤과 알라딘 데이지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첫 번째 만남은 이제 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만화에 보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왜 이렇게 레오는 달릴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를 쓸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살펴보는데, 다빈치가 과학, 조각, 미술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육상을 그렇게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달리기 수준이 육상 선수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모티브를 얻어서 우리 만화의 레오는 달리고 또 달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상당히 젊고 미남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우리 만화의 배경이 피렌체고요. 시기가 1497년입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나이는 실제로 몇 살이었을까요? 45세였습니다. 그가 52년생이었거든요. 이때는 97년도고. 근데 45세라고 보기엔 너무 젊고 잘생겼잖아요. 우리 만화의 세계관은 젊은 날의 레오가 어느 날 시간 여행의 비밀을 풀게 되고, 그 젊은 레오가 시간 여행을 다니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고요. 실제 1497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에 없었습니다. 피렌체 위쪽에 있는 밀라노에서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었죠. 그러나 만화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보티첼리가 친구인 것도 사실이고, 이 97년에 동시대에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레오가 그 당시에 피렌체에 있었다면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화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진실 혹은 거짓 두 번째입니다.
다비드의 팔이 만화에선 부러지는데요. 정말로 부러졌나요? 우리 만화를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레오가 만든 자전거를 타고 쭉 날아가다가 여기는 왼쪽 발이 뻥 하고 부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실제로 부러진 적이 있었나요? 진실 혹은 거짓? 진실입니다. 이게 그 메디치가 정치적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었잖아요. 피렌체에서. 항상 정치를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6세기에 민중 봉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피렌체 시민들이 그 집에 있는 책상, 의자를 들고 나와가지고 메디치 가문의 그 상징 베키오 궁 앞에 있는 야외 여기는 전시장에다 그 가구를 다 집어던진 거예요. 메디치 물러가! 그러면서 그때 날아온 가구에 맞아서 실제 여기는 왼팔이 부러지게 된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 만화에서는 자전거에 부딪혀서 이제 부러진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비드 사행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어느 정신이상자가 갑자기 다비드 상 앞으로 오더니 망치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사정없이 다비드의 왼쪽 발가락을 부셔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하고 발가락이 또 부서집니다. 근데 이것도 또 다행이 된 것이 그 전까지 학자들은 이 다비드상의 그 돌이 뭐 어디서 온 돌인지 뭐 그 비밀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깨진 발가락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이 멀지 않은 토스카나 지역, 포도주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토스카나 지역에 있는 채석장에서 나온 돌과 똑같다라는 걸 밝혀냈고 그 돌의 비밀을 또 하나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돌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존 처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만약에 여기는 정신이상자의 그 발가락 공격이 없었다면 다비드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장창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니 바로 1966년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이었습니다. 아침에 불공을 드리러 일어나신 스님들은 눈앞에 일어난 일을 보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밤에 도굴꾼이 와서 이 탑을, 석가탑을 도굴해 가려고 탑을 부셔버린 겁니다. 스님들이 놀라고 슬픔에 여기는 탑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여기는 석가탑에서 무슨 함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그리고 함을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스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사리 보관병과 당나무 재질의 두루마리가 나온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그리고 쫙 하고 펼쳐봤더니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이 안에서 나오게 된 거죠. 만약에 다비드의 발가락을 파괴시킨 정신이상자가 없었으면 다비드는 더 큰 해를 입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석가탑에 도굴꾼이 없었으면 이 안에 있는 보물을, 유물 안의 보물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교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5권 3장에 보면요, 까메오가 한 분 등장합니다. 어떤 아저씨일까요? 바로 이 아저씨입니다. 램프 원정대한테 뭐 사보나롤라 얘기도 해주고 메디치카 얘기도 해주고 많은 얘기를 해주는 아저씨가 등장하는데요. 저는 그냥 아저씨를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시대에 살았던 아주 인문학적으로 유명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이 마키아벨리는요, 그 피렌체의 공무원이었다가 정치적으로 줄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반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근데 새로 이제 메디치 가문이 정치적으로 이제 등극을 하니까 그들한테 잘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를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라 금도 없었고 은도 없었고 뭐 보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평생의 공무원 경험을 살려서 메디치 가문의 군주로서의 자질,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담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메디치 가문에 바쳤는데요. 실제 메디치 가문에서는 이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요. 내용이 워낙 직접적이고 당시 기독교적 세계관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교황청에서는 금서로 지정했으나 훗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야라는 그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훗날 이 사람 사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리더로서의 자질, 군주론, 그 저자를 이 만화에 한번 제가 그려넣어봤습니다. 나중에 우리 세계사 대모험에서 여기는 마키아벨리 편을 다룰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알고 보면 10배나 더 재밌는 단순히 역사만화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몰랐던 인문학적 요소를 코드처럼 심어놓고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까지를 펼쳐놓은 세계사 대모험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